이제 6.13 지방선거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고 지방선거 이후 상황까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니까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막판에 지금 계속 서울시장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좀 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3일에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막판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일요일에 만났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50%대의 압도적 지지율이지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50%는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두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단일화가 되면 이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보수층들도 투표장에 나올 것이고,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무선에서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설문조사를 해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 이런 방식에 대한 논의도 물밑에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고 여론조사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은 두 후보 중 한 명이 양보를 하는 방식만이 남아 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2위, 3위를 어느 한 후보가 확고하게 그렇죠. 2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을 하고 조사마다 있습니다. 다르죠. 예. 네. 그래서 둘 중 누가 포기할지를 두고 계속 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단일화해서 이겨야 네. 되는 건데요.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 그 김문수, 안철수 두 사람 지지도를 합쳐도 박원순 후보하고 격차가 거의 30%포인트. 그러니까 박원순이 뭐 한 50, 거의 5% 육박하는 네. 지지도고요. 두 사람 합쳐도 25%뭐 안팎 네. 그 정도. 뭐 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 여기에 이제 단일화할 경우에 시너지가 물론 있겠죠. 우리 보통 선거에서 시너지 효과라는 게 많아야 한 10%포인트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서울시장 후보는 여러 번 했는데 별로 이게 좁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를 해서 역전승을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건데 지금 역전승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게 네. 다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일화 협상은 계속하는 다른 이유가 네.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선은 어떤 그 당위론이죠. 워낙 지금 민주당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아무튼 좀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좀 단일화를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이제 호소죠.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어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네. 내부적으로 된다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 재편이 예상이 되죠. 일부 정당이 아마 쪼개지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정당을 좀 일부 이동하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거 봐라 내가 선거 전에 그렇게 내가 단일화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말을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관심은 가요. 관심은 그 가능성은 낮아 보여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약간 느낌도 들어요. 네, 지금 워낙 그 박원순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이고 서울시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이슈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고요. 그 양쪽 다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은 채 특히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한 2, 3일 전이어도 김문수 후보가 그 드랍을 하고 둘이 같이 손잡는 모양새가 있으면 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슈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도 좀 궁색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작년 12월에 홍준표 대표 인터뷰할 때 그때 이미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었죠 그때 뭐 후보 단일화 같은 걸 할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아니 후보 단일화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진보 좌파에서 하는 거지 우리 정통 보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당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거 치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완패가 예상이 되니까 네. 뭐 단일화를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이 서울은 아무튼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여론조사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물론 이대로 득표율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보다 이제 좀 이렇게 좁혀진 득표율로 네. 결과가 나올 텐데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남경필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뭐 경남 지역도 김태호 후보가 생각보다 추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거기 좀 약간씩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제 실제 득표율도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좁혀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샤이 보수 끝까지 그냥 지켜만 보다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화 별로 의미도 없고요. 지금부터 단일화 노이즈 마케팅 해봐야 합리적인 서울 유권자들이 저 사람들 저 진정성이 없구나 이렇게 속내를 아마 들여다보고 오히려 좀 비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네. 저도 서울 유권자로서 딱 그런 느낌인데, 그 6.13 지방선거에 같이 치러지는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습니다. 12곳이에요. 그래서 미니 총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엊그제 방송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 군데, 경북, 김천만 빼고 다 지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죠? 네, 방송 3사가 지난 1일에서 3일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한 게 가장 최근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서울 노원병은 민주당 구청장을 하고 있는 김성환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면서 1위로 나타났고요. 네. 송파을은 최재성 후보가 39.2%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또 인천 남동갑도 있는데 여기도 맹성규 후보가 40%를 넘으면서 1위였고요. 수도권 외에도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강세가 보였는데요. 네. 해운대 의뢰에서는 윤준호 민주당 후보가 35.7%로 1위였고요. 그리고 울산 북지역에서도 이상원 후보가 30%로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김해을도 김정호 후보가 47.2%로 1위였고요. 한국당 후보들은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를 안 낸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경북 김천인데요. 네. 여기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1등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소속의 최대원 후보가 29.1%로 나왔고요. 네. 자유한국당의 정원석 후보가 22.8%.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이내 접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표해봐야 당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소속한테도 자유한국당이 밀리고 있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TK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건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호남의 경우에 뭐 민주당이 아주 많이 앞서갑니다. 네. 광주 서갑 같은 경우에 송갑석 후보가 53.1%고요. 전남 무안 신안 영암 여기도 서삼석 후보가 49.4%. 민주평화당의 이윤석 후보가 16.6%. 국회의원을 전에 두 번씩 했던 분인데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단양의 이후삼 민주당 후보가 35.8%고요.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는 22.5%로 밀립니다. 충남 천안갑 민주당의 이규희 후보가 39.2%, 자유한국당의 길환영 후보, 전 KBS 사장이죠. 이분이 1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천안병은 민주당의 윤일기 후보가 45.2%, 자유한국당의 이창수 후보가 10.2%.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 그대로 개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지요. 네. 그렇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12개 선거구 전 지역에서 패배하는 그런 역대급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투표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그게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민주당의 의석은 최대 지금 130석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고한 원내 1당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국회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119석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12개 재보선 지역 중에 11군데를 민주당이 차지한다는 가정하에 네. 일단 130석이 되죠. 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이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20석이죠. 이걸 더하면 벌써 150석입니다. 네. 거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있죠. 장정숙, 박주현, 또 이상돈 의원 네. 이런 분들을 더해야 되고요. 또 무소속 중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있는 강길부, 또 선금주 이용호 의원이 있고요. 또 민중당도 네, 의석 하나 저기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다 더하면 157석,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인사 또는 예산과 관련한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법안 통과에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5분의 3, 18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안 같은 거는 상당히 쉽게 그렇습니다. 일반 의안을 국회에서 이제 훨씬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또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좀 편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이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큰 변수가 없으면 민주당의 무난한 지금 승리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각 당은 이제 선거 책임론 이런 게 이제 휘말릴 겁니다. 후폭풍에 이제 시달릴 텐데 일단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 홍준표 대표는 지역에서 내려오면 표 떨어지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현장 유세를 취소한 상황인데요. 지방선거 이후 홍준표 체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꽤 오래 했습니다만 선거 때 당대표 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장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처음 보고 그걸 또 바로 수용해서 안 간 것도 저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탄핵 사태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또 한 번 네. 심판을 받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 백의 정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자유한국당이 참패로 끝난다면 홍준표 대표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선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걸 맡아서 다음 전당대회 날짜를 잡는 그런 일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문제는 사실은 지금 언론 뉴스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진다고 보고 벌써부터 당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언론에 좀 나온 사람들은 이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있고요. 또 정우택 전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에 좀 뜻이 있다고 하고요. 충청권에서 이제 이완구, 정진석 이런 분들, 또 TK의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당권 생각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에서 지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2등을 차지하면 새로운 보수 재편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 있다고 하고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도 의미 있는 득표율로 패배를 하면 당권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남의 김태호 지사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패배만 해도 당권을 대표할 수 있는, 당권을 잡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권을 맡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아주 특수한 그런 환경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준비,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난맥상을 보였어요. 이른바 양 세력의 갈등도 상당히 컸고요. 바른미래당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최대 변수가 안철수 후보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가 남아 있고요. 네. 근데 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2등을 할 경우에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다, 그리고 희생을 했다 이런 명분을 통해서 차후를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단일화나 남아있는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유승민
안철수, 대표와 네. 안철수 후보가 워낙 심리적으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뒤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유승민 대표의 경우 아까 설명하신 이제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좀 더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 함께 좀 야권 재편을 도모하려는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야권 재편 움직임에 바른미래당도 같이 좀 휩싸여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제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유승민 후보랑 비슷한 노선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 사이에 좀 경쟁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또 바른정당에서 온 분들은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 혁신이 이루어지면 네. 그쪽으로 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돌아갈 때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제 이 당이 쪼개지면 정치는 뭐 계속 하겠지만 다음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명분 같은 동력, 명분도 떨어지고 동력도 떨어지고 아주 곤궁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의당은 소수정당, 진보정당으로서 이제 확고한 노선이 있으니까 뭐 지방선거 이후에 별로 큰 고민은 이제 없을 거고요. 민주평화당이 또 관심이에요. 지금 상당히 이제 당세가 작고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뭐 소멸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민주평화당의 경우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선거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네. 민주당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130석 가까이 되면 지금 정의당과 함께해서 20석을 가진 민주평화당이 기존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면서 네. 하반기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나 여러 측면에서 자기들이 좀 몸값을 발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연정이랄지 여러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국회부의장을 놓고 바른미래당하고 경쟁할 텐데요. 어떤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보다 오히려 좀 명분에서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국면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치적인 명분 중에 하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우리가 개정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지분을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민심의 풍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투표를 해야겠죠. 정치권은 투표로 표출된 선거 이후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